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오늘 7월 22일이고요. 마지막 3주차 첫 시간입니다. 11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수업은 4번 남았고요. 기말고사 치시면 마무리 되니까, 마무리 힘드시더라도, 좀 더 힘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6 인간공학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약간 동영상적인 요소가 나와서 잘 안 들리고 안 보여서 좀 불만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인간공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불완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구조인지를 공학적으로 밝히는 휴먼 에러에 대해 한번 봤습니다. 그 휴먼 에러 같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인간공학, 즉 인간이 원래 어떤 식으로 공학적으로 설명이 됨으로써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되느냐라는 부분적인 요소를 좀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어떻게 보면 물건으로 나눈다는 게 아니라 좀 더욱더 인간적인 공학적,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완벽해질 수 있는 형태, 또 인간의 삶을 안전히 요구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인간다움을 더 표출하기 위해서 인간공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물론 이제 한 파트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여러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인간의 오류에 대한 부분을 좀 봤고요. 그 외적으로 인간공학이라는 개념으로 공학 시간에 배우는 형태의 내용들을 이게 이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공학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이라고 하면 환경을 사용자에게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르고노믹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디자인 포 휴먼이라서 인간을 위한 설계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 기계, 환경에 얼만큼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톱니바퀴를 가지고 잘 돌아가는 유기적 합리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종류로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신체적 특징, 생체학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 있고요. 정신심리학적 특징, 인지공학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휴먼 에러 같은 부분들은 이 인지공학에 대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체적 특징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인지공학보다 먼저 나왔던 부분이라서 기계, 인간, 환경의 유기적 합리화에 의해서 인간이 얼마큼 더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가를 사용자에게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공학이라는 개념으로 먼저 연구가 되어 왔고 그 이후에 어제 봤던 그 휴먼 에러처럼 심리학적, 인지공학적 요소가 포함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특징화되어 있고 이것들이 인간의 삶을 좀 더 어떻게 편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공학의 개념을 보고 난 뒤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 정의라 함은 제가 안전에 대한 정의, 즉 저도 이제 제 스스로의 정의를 지킨 건 아니지만 정의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나 그 뜻은 거의 일맥상통한다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얘기하는데 앞서 우리가 봤던 신체적 특징과 정신심리학적 특징 두 개를 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인간과 기계의 조화 있는 삶, MM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Man Machine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학문을 일반적으로 인간공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은 Human Factors Engineer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 즉 뭐다? 환경을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인간공학의 개념이자 정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인간공학을 공부를 하게 됐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런 부분이겠죠. 궁극적인 연구 목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겠죠. 자, 연구 목적을 보시면 뭐냐면 첫 번째로 안전성과 사고 방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인간공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과 안전을 이해하든 산업 안전을 이해하든 재해 안전을 이해하든 천재지변을 얘기를 하든 인간공학이 모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개념 자체의 첫 번째가 여기 말씀드리는 안전성과 사고 방지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기계 조작의 능률성과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부분으로 나간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생활과 안전인데 산업 안전에 대한 개념 가치도 공부를 하게 되냐면 결국의 안전은 우리의 생활 속에 60이, 70, 80, 100세 시대인 시절에 우리가 돈을 벌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 우리의 생활 표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앞서 봤던 환경을 사용자에게 어떻게 적합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부분이니까 근로자들에게 자동차를 비롯해서 어떤 기계 기구들 우리가 얘기하는 불완전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계 조작의 능률성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공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쾌적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세 가지의 연구 목적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간공학의 연구 목적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궁극적 목적을 쓰시오라고 하면 기본적인 건 이 개념이 되겠지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 목표적인 의미로 따지면 이 안전과 능률이라는 부분이 인간공학의 연구 목적이라는 부분을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을 잡고 공부를 하신다면 이해를 하신다면 아, 이게 인간공학이다. 왜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고자 하느냐라는 부분. 그것도 그냥 인간의 심리학적 요소보다는 공학적 측면에서 환경을 MMS처럼 머신과 인간의 관계, 환경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추려고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즉 안전과 능률, 즉 이 부분을 따졌었을 때 뭡니까? 인간 존엄성 자체가 인간의 존중, 삶의 질 같은 부분들이 포함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치, 인간공학의 가치적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적절한 배경, 적절한 장비, 적절한 환경, 적절한 직무, 훈련 비용의 절감, 인력 이용률의 향상, 사고 및 오용으로부터의 손실 감소, 생산 및 정비 유지의 경제성 증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개념 자체는 여기서 말하는 능률과 여기서 말하는 생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했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어떤 생활 영위 부분, 경제를 비롯한 생활 표면에 있어서의 MMS, 머신, 맨 머신 시스템의 인간 가치의, 인간공학의 가치를 성립시키기 위한 어떤 형태적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말한 것처럼 MMS처럼 이런 것들이 왜 나오게 된 거냐라고 보시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의자 뭐 여러분 주위에 많이 갖고 있으실 거라라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의자를 뭐 이 의자가 대단하라는 개념 자체는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의자는 이 등판이 하나죠. 근데 얘는 등판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서 막 TV에서 옛날에 선전이 많이 나왔죠. 듀오백이라고. 인간의 오른쪽 등과 왼쪽 등 자체가 한 판으로는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으니 두 판으로 나눠졌을 때 인간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거다라는 것. 즉 뭡니까? 앞서 말했던 환경적 요소와 기계적 요소를 인간에 맞춘 듯한 형식이죠. 즉 인간이 좀 더 컴포터블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개념으로 설계가 달라졌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인간공학적인 개념에서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 사람들이 쓰던 바구니는 요 형태죠. 아무것도 없는. 그럼 뭡니까? 사람이 힘으로 들어야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뭐예요? 바퀴를 닮으로써 사람이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형태로, 즉 사람의 힘을 좀 덜 들이고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태이고, 또한 이 부분을 접게끔 만들어서 공간적으로 인간이 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적 요소를 더 많이 줌으로써 삶이 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자체가 환경을 인간이 쓰고자 하는 뭡니까? 편안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설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과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 보시면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 지금 이런 볼펜이나 연필을 쓰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이 엄지, 중지의 이 부분이 뭡니까? 연필 많이 쓰시면 굳은 살 되게 많이 되시죠? 뭐 그게 꼭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닌데 되게 오래 글을 쓰시다 보면 뭐 요즘은 아무래도 컴퓨터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적게 쓰시긴 하시겠지만 연필을 많이 쓰시면 여기 아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뭐다 이런 형태로 나타내어 썼을 때는 훨씬 인체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연필만으로 썼던 부분에 비해서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요건 뭐예요? 요건 좀 옛날 버전이죠. 요즘은 여러분들 그 아이팟이나 아이팟이 맞죠? 그다음에 그 뭐 각 메이커마다 나오는 무선 이어폰들, 블루투스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요. 옛날에 애플 거 쓸 때 콩나물 대가리라고 되게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비롯해서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선이 없는 형식, 유선의 무선의 개념을 떠나서 훨씬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 뭐 여기 말하는 토스트나 이런 의자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들까지도 실질적으로 인간공학의 개념처럼 앞서 설명을 드렸던 형태처럼 안전성과 사고 방지, 능률과 생산성, 쾌적성, 즉 안전과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형태의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 자체를 어떤 행동적 요소로 발전을 시키면 어떤 의미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냐면 이 두 그림이 있는데요. 이 복사를 하시는 분과 이 복사를 하시는 분의 차이는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이분은 지금 허리가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고요. 이분은 허리가 이렇게 곧게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유를 따지보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오래 작업을 해도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통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1시간, 2시간, 3시간 서 있으면 당연히 똑바로 서 있는 사람도 통증을 느끼겠지만 이런 식으로 허리가 굽혀져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요통이나 이런 다른 환경적 요소, 즉 신체가 느끼는 부담을 적게 느낄 거란 말이죠. 나중에 인간공학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핵심은 요 쪼매난 글씨라서 보이지 않겠지만 근골격계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근육하고 골격, 인간이 갖고 있는 뼈와 근육 같은 것들이 다르지 않은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작업을 할 경우, 일을 할 경우, 공부를 할 경우 뭡니까? 아주 큰 통증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단기에 끝나느냐, 장기에 끝나느냐처럼 어떤 업무적 요소가 배제되지 않는 한, 새로운 환경적 요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뭡니까? 어떤 질병에 노출되게 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로까지 갈 수 있으니 인간이 뭡니까? 능률, 궁극적 목표, 안전과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형태의 개념으로 우리가 설계가 바뀌어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맨 머신 시스템 자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 그림 말고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다 개개인적으로 특징을 갖고 있죠. 키가 남성분들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 키가 170인 분이 있을 것이고 175인 분들이 있을 것이고 180인 분이 있고 서장훈처럼 2m가 넘어가시는 분도 존재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집안의 아파트에 일반적인 형태로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의 싱크대나 일반적인 가구들은 뭡니까? 독립시되는 치수의 크기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키가 약 180 정도가 더 크신 분들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못 하게 되죠. 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가 너무 크신 분들은 뭐 조만한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서 설거지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몸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인간공학적 개념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냐 크면 인간을 위한 디자인 포 휴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인체 측정이라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부분까지도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 분이 뭐 지금 보시면 어떤 뭐 관제탑 같은 부분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컨트롤러 같은 부분, 컴퓨터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보시면 시야가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설치를 잘하니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죠. 뭐 눈으로만으로도 가능할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은 눈도 돌려야 되지만 목도 돌아갈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단순히 목 정도 돌리는 거, 눈동 다 돌리는 게 뭐가 큰 무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얘는 업무잖아요. 앞서 우리가 제휴율 계산할 때 1년에 365일에 300일을 근무한다고 얘기를 했고 하루에 8시간이라는 근무 조건적인 요소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물론 요즘은 주 40시간, 그죠? 하루 8시간, 5일이니까 8호 40. 최대 44시간, 42시간 개념 얘기하지만, 7시간, 8시간씩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면, 분명 없이 거북목이라든가 어떤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근데 그에 반해, 오른쪽 사진에 있는 한쪽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체 활동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한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을 인간에 맞춘다라든가 기계를 인간에 맞춘다라는 개념. MMS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고 그 부분 자체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기 다시 지웠는데 근골격계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이해를 잘 하시게 되면 인간공학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좀 더 신체적인 무리가 없는 행동 범위를 가질 수 있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게 인체 측정학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적 치수가 평균치는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 어떤 개인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는 기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기계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뭐 옛날에 우스갯소리 삼아 이런 얘기 하죠. 옷을 샀는데 살이 쪘어요. 그러면 옷을 바꾸기보다는 야 어차피 살은 빼야 하니 야 옷에 몸을 맞춰 라는 표현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과거의 기계 중심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4차가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기술 발전이 그렇게 막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 기계가 인간보다 효율 및 능률이 좋아서 기계가 중심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기계에 맞춰버리는 거죠. 인간이 핵심이 돼서 인간의 존엄성이 더 뛰어나서 바뀌는 게 아니라 기계가 중심이 돼서 기계에 인간을 맞춰가는 기계 우선 방식이 예전에 이제 어떤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뭐냐면 인간이 중심인 거죠. 인간에게 기계를 맞추려는 시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체 측정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체 측정을 하게 되면 요즘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셨으니까 뭐 성인이 되시면 실질적으로 신체 검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남자분들은 신검 받으실 때는 한번 해보시지 아니면 건강검진할 때는 한번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 그런 거 한번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앞서 우리가 산업재해를 같은 개념도 통계라는 부분을 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2020년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은 2010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들보다 평균적으로 신장이 얼마가 늘어났고 체중이 얼마나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번이라도 뉴스에서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게 되고 영양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고 이제 그게 따지고 보면 경제 발전과 연관이 있다 보니 예전에 뭐 2010년이라고 하면 너무나 가까운 시절이라 비교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1980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2020년에 초등학생들이 훨씬 평균적으로 성장이 더 잘 돼 있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1980년도 제가 살았었을 때에 어떤 초등학교 6학년들이 입던 옷의 사이즈 개념과 2020년도에 어떤 성장이 더 활발히 일어나는 평균적 성장률이 더 큰 초등학생들이 입는 옷의 사이즈가 실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그냥 옷을 그냥 만들어서 너네가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치수들을 잘 분석하고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인간 중심의 어떤 설계에 의해서 그걸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인체 측정이라는 걸 한다라는 부분이 인간공학에 인간에 맞는 MMS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체 측정학에 대한 개념이고 이 인체 측정학을 위해서 인체 측정을 하게 되고 이 인체 측정은 과거에 기계 중심이었던 사회가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부분에서 인체공학적이고 인간공학적인 설계가 필요함에 의해서 이런 걸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체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인체 측정의 범위를 보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체 치수, 부피, 무게중심, 관성, 운동 범위, 신체 모양, 기능, 모든 인체에 측정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의 부분에 대해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걸로 이용하냐 하면 얘를 설계를 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동적인 부분보다 정적인 인체 구조 우리 알지 뭡니까? 안전키,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 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동적인 기능 지수는 뭐예요? 팔을 오른쪽으로 들었을 때, 왼쪽으로 펼쳤을 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형태, 그죠? 이런 부분에서의 인체 지수까지도 확장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설계 이용 자료로 많이 이용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버스나 물론 뭐 안 그렇게 바뀐 부분인데 버스나 지하철에 서서 가시는 분들을 대비하는 손잡이의 높이가 똑같았었어요. 근데 요즘 보시면 높은 것도 있으면 중간 낮은 것도 있죠. 그게 뭐냐면 뭐 신장의 정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지만 동적인 부분으로 들어섰을 때에 인체 치수가 어떤 측정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다 인간공학, 즉 인체 측정학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인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응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극단적 설계라는 부분이 있고요. 가변적 설계라는 부분이 있고요.
평균 설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극단적 설계를 보면 최고, 최저 설계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고 설계는 뭐냐면 문틀 높이, 비상 탈출구 같은 것은 최고의 높이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신체의 크기라고 봤었을 때 문틈 같은 거, 비상 같은 것들은 대부분 사람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떤 평균적인 것보다는 좀 더 큰 크기의 데이터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는 부분이고, 최저 설계는 뭐냐면 제어 버튼과 조작자와의 거리, 비상 제어에 필요한 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모든 기계 기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멀전시 버튼이 있어요.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상 정지 장치가 있는 거죠. 근데 비상 정지 장치가 극단적 설계의 최고 설계처럼 내가 힘껏 팔을 뻗어야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기 최저 설계 개념처럼 제어 버튼을 눈앞에 보이는 곳에 빨리 누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대응을 해서 어떤 기계 기구를 멈춘다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의 하나의 예시로서 극단적 설계, 최고 최저 설계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두 번째, 가변도 설계, 안락도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좌석의 전후, 사무실 의자의 상하 조절, 여러분 보시면 의자를, 책상을, 자동차 시트 자체가 그냥 픽스되어 있는 하나의 형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키가 큰 사람은 굉장히 좁은 형태가 될 것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악셀러터나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 형태, 뭐 즉 보면 뒤에 크다란 뭔가를 하나 지지대를 설치해야 될 정도겠죠. 사무실 의자 같은 경우도 뭡니까? 앉은 키 사람들의 키가 다르다 보니 하나의 크기로 만들어 놓으면 다리가 끄떡 덜리는 부분도 있고 다리가 아예 너무 많이 접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평균치 값 자체에서 키 큰 사람은 이렇게 조절을 하고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해야지만 인간의 편리함, 컴퓨터블, 안락도가 향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변적 설계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평균 설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평균 설계에 대한 설계 개념으로 인체 측정 자료가 사용이 됩니다.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싱크대를 갔는데 물론 본인이 본인의 키에 맞춰서 그 싱크대의 크기를 높여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그 설거지대를 그러니까 싱크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평균 키와 그 평균 키를 이용한 설계의 개념이 이해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행 창구, 버스 손잡이, 작업대, 가구류 같은 것들은 다 그 평균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극단적, 가변적, 평균 설계의 의미가 어떤 개념으로 인간공학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인체 측정의 자료가 이해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자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좌석 설비의 일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 요구점만 자세 고정 최소화, 쉽게 조정 가등, 디스크 압력 최소화처럼 이제 좌석 설비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의자를 만들게 되면 이런 형식의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특수 설계 권장사항, 의자 높이와 경사, 체중 분포, 등받이, 좌석 깊이와 폭 같은 것들이 앞서 말했던 인체 측정의 원리를 가지고 자세의 과학적인 개념으로 권장사항을 가지고 좌석 설비, 의자를 만들게 되면, 설계를 해서 만들게 되면 훨씬 인간에게 편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 언급을 하는 거죠. 여러분, TV에서 그 가구 선전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침대 선전하시는 거 보신 적 있죠, CF.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 CF를 뭐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잠자리,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 조건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걸 이제 사람들이 맞게끔 잘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과학적 원리를 동원을 하니까 훨씬 더 수면의 질이 좋아지게 되고 그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인간의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거는 신체의 문제적 요소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인간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신체가 너무 편안한 자세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 불완전한 행동, 할 수 있는 상황을 줄어들 수 있게 하는 걸로 어떤 생산성 같은 능률이 높아질 수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 챕터를 공부하기 전에 언급했던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궁극적 목적인 안전과 능률에 대한 개념으로 침대 하나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세의 과학처럼 의자, 좌석 설비라는 개념으로도 인체 측정학을 공부하고 인체 측정학이 이용되고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공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어떤 제품을 설계하고 만들어 썼을 때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는 안전과 능률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간공학이라는 걸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신체 활동의 에너지 소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자세적 요소는 좀 끝났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에너지 값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게 되거나 자동차를 보면 에너지 효율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인체를 씀에 따라서 인체의 에너지 소비량이나 심박수나 산소 소비량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량에 대한 뭡니까? 계산 수치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신체 활동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얼만큼의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고 어떤 강도의 업무를 했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인간공학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보시면 일일 보통 사람의 소비 에너지는 4,300칼로리 per day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게 왜 인간공학 개념이냐면 모든 사람이 이렇지 않아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을 수 있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사무실 오피스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더 작아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살이 찐다,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보통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일 소비 에너지량의 칼로리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높은 에너지 소비량을 가진 사람들이 얼만큼의 식사를 하냐, 칼로리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살이 찌냐, 살이 찌지 않느냐라는 걸 계산하는 것처럼 신체 활동의 에너지 소비라라는 개념에서 인간을 연구해서 에너지 값에 따른 소비량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른 소비량과 기초대사량, 여가대사량, 작업대사량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그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면 훨씬 더 높은 안전과 신체적 안전과 뭡니까? 능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 조절도 잘 하는 게 뭡니까? 기초 대사량과 여가 대사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하루의 업무에 대한 작업 대사량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 에너지가 정해지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계산에 의해서 하루의 인체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조명입니다. 조명. 자, 인간공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건 능률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조명, 안전 목적을 위한 추천 조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명에 따라서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조명 수준일 때 능률 향상이 제일 좋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소가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형광등이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어둡지는 않으나 글을 보는데 눈이 아플 정도로 어두운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뭘 사용을 합니까? 스탠드를 사용을 하죠. 스탠드 불빛이 너무 세서 공부를 하기 정도에 안 좋을 정도면 또 무리가 있긴 하지만 딱 눈에 맞는 형태의 조명일 때는 집중력이 너무나 높아지고 향상돼서
공부가 더 잘 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명도 어떤 인간이 어떤 능률을 향상시키고 안전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의 팩터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발견을 요하는 위험이라고 해서 럭스 죄송합니다. 조명이 너무 낮으면 활동 수준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라서 초정밀 작업은 750럭스의 아주 높은 조도가 필요하고요. 정밀 작업도 약 300럭스 정도의 높은 조도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보통 작업은 약 150, 그 밖의 작업은 약 75럭스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부분. 즉, 환경적 요소를 얼만큼 잘 맞춰주느냐가 능률과 안전에 하나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조명도 그런 형태의 부분으로 공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소음입니다, 소음. 자, 소음도 보시면, 여러분, 생활 속에 소음 많죠? 특히나 요즘은 뭐, 칼부림이 날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층간 소음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작업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소음 문제가 어떤 집중력인 요소와 인간의 어떤 신체적 리듬이나 신체적 부분 자체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형태니 인간공학을 공부할 때 소음도 그 부분의 하나로 넣어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침에 나오는 게 소음이 너무 많은 곳에 노출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옵니다. 제침에 나오는 게 난청이고요. 난청 뭐 이제 듣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난청도 이제 전도성 난청과 신경성 난청으로 나누는데 전도성 난청 같은 경우는 외이, 중이의 질병, 보청기로서 보상이 가능하나 신경성 난청 같은 경우는 높은 소음에 노출돼서 나이에 따른 노화, 복구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릴 때는 요즘은 뭐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라서 절대 집단이나 뭐 어떤 그런 부분에 포함되면 안 되겠지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콘서트장 같은 데 갔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커가 있는 앞부분에 서서 그 콘서트를 관람하시게 되면 그 음악을 참 들을 때는 좋은데 다 듣고 콘서트가 끝나고 밖에 나와서 서 있으면 왠지 그 스피커 울림이 몸에 느껴지는 것 같고 그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가 잠시나마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큰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 한동안 난청에 시달리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작업자적 입장에서 오랜 똑같은 형태의 높은 소음에 노출되게 되면 전도성과 신경성에 난청이 생길 수 있는데 그나마 전도성은 보청기로도 보상이 가능하나 신경성 난청은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소음도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공학을 공부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개인 보호구 보면 소음의 귀마개 얘기 드렸죠. 그런 개인 보호구가 인간공학적 요소에 인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작업 능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조명과 소음 같은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소음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소음은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음성 이해도를 저하시키고요. 작업 수행도에 저하를 나타냅니다. 또는 피로를 일으키고 생리적 현상, 청력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 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소음을 통제하고 격리하고 흡음과 차음을 합니다. 음향 처리제를 사용하고 보호구를 사용, 아까 말했듯이 귀마개 하고 귀 덮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소음 방지를 함으로써 인간이 어떤 작업 능률과 안전을 일으키는데 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음이 되면 청력 손실과 언어 장애 등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내용은 경도 난청, 중도 난청, 중고도 난청, 고도 난청. 그거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은 데시벨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른쪽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높은 소음에 오래 노출될수록 청력 손실을 일으킬 확률이 크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봤던 부분, 이런 난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음 방지 대책을 세우시고 그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 해결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력 보호구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이 보셨죠? 꼭꼭꼭꼭꼭 주물리면 이제 메모리 폼처럼 쭈그러들었다가 형태를 갖고 있는 폼 귀마개입니다. 귀마개가 있고요. 이 귀마개는 25dB 정도, 85dB 이상에서 착용을 하게요. 그리고 요 귀 덮개는 여러분 헤드폰처럼 생겼죠? 헤드폰은 아니고요. 안에 귀를 넣어서 귀 전체를 차단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 35dB 정도를 차단시킬 수 있고요. 굉장히 이제 뭡니까? 소음이 많아지게 되면 귀마개를 하고 귀마개 위에 귀 덮개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소음을 조절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신 것처럼 귀마개 귀덮개. 근데 얘는 귀마개 귀덮개 그림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안전모하고 붙여져 있는 형태인데 원래 따지면 요걸 안에 쓰고 요걸 밖으로 접는 형식. 그렇게 되면 25, 35, 45처럼 훨씬 더 소음 방지 형식이 커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수공구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MMS, Man Machine System이라고 있고 환경이 인간의 얼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수공구 설계 원칙인데요. 손목을 곧게 유지하고 손목 굽힘을 최소화한다. 조직 압착 스트레스 회피. 손잡이의 접촉 면적을 넓게 하고 손가락 반복 작업 회피. 손가락 부하 부담을 적게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오른쪽 그림. 두 가지 플라이어 사용한 훈련자를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상 보시면 10주부터 급격한 이상 증세가 일어난다라고 돼 10주에서. 이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손의 그립과 플라이어의 모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볼펜을 들고 있을 때 이 볼펜을 제 손이 정확하게 펴진 상태에서 들고 있으면 아주 편하게 들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내가 만약에 손목을 꺾어서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꺾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상태보다는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부분과 이 상태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사람이 편안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상태의 수공구가 개발이 된다면 손목에 무리도 오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한 사용 부분 자체도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수공구 설계 원칙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이 10시간의 부분에서 뭡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 굽혀진 손목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하죠? 무슨 우리가 플라이를 들고 10시간이나 일을 할까요? 여러분 절대 오해십니다. 정말 업무를 보시거나 직장 생활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술자 분들은 10시간이 뭡니까? 12시간씩도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뼈와 손목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상 증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앞서에 우리가 말했던 안전, 인간공학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궁극적 목표인 능률과 안전에 위배되죠. 그죠? 그리고 앞서 제가 인간공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렸던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고자 인간의 삶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용을 하는 게 이런 형식인데 그 중에 하나로 수공구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그걸 봤었죠.
표지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표지. 이게 이제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얘기하면서 표지에서 출입 금지, 안내 이런 형식을 썼는데요. 이게 왜 그 색깔로 가게 되느냐가 실질적으로는 인간공학의 영역에서의 어떤 연구에 의한 결과라는 거죠. 인간은 시각의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 색채 관리의 목적,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특성에 맞추어 기계 설비 및 작업 환경 재색, 즉 뭡니까?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여러분 방은 벽지가 무슨 색깔인가요? 일반 입주할 때 사용했던 노멀한 벽지신가요? 근데 여러분 좀 더 시간이 지나시고 주위 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이제 첫 자녀가 나타나는 집에 결혼 신혼집 같은 이제 좀 살고 있는 집에 가시면 방 하나에 들어가면 파란색으로 벽지가 되어 있는 집들 같은 게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 니는 왜 이 집을 파랗게 만들어 놓은 너가 애 방이 가라고 얘기하면 거의 99%가 아니라 109% 맞죠? 그러니까 이런 색깔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집중력을 높인다 그래서 꼬마애들이 있는 집에 방 색깔, 벽지 색깔은 달라지는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시각의 생물학적 특징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이런 게 우리가 생활 속이나 작업 환경 내에서 색채 관리를 할 수 있는 목적이 그런 의미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채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피로가 예방될 수 있고요. 피로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긴장을 해소할 수가 있고 인간 과오 예방,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제 봤죠. 휴먼 에러를 예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생산 능률 향상. 즉 앞서 우리가 인간공학을 공부하는 궁극적 목표인 능률과 안전의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형태죠.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색감을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가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명시성, 주목성, 보색, 운동감 다 보시죠. 색채가 잘 보이는 정도, 명도차, 채도차 오랜만에 들어보죠. 주목성, 눈에 잘 띄는 색, 인간의 심리적 작용, 이상 스위치, 기계 운동 부분. 자, 반대색, 보색이라는 표현 쓰죠.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색채 동그란 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약에 그어 놓는다 하면 어, 요 색에 반대되는 색이 반대편에 나와 있죠. 그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보색 관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그 개념 얘기해서 반대색 서로 뚜렷하게 보는 현상, 뭔가 강조를 하려고 하면 보색을 써서 그 글자를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색채감의 관리의 목적이 있고요. 운동감이라고 해서 진출색, 후퇴색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색감들을 조절함으로써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특성에 맞추어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동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엘더퍼의 ERG 이론, 또는 맥그리그의 XY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냥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간공학은 MMS 시스템처럼 기계를 인간에 맞추고자 하는 형태도 있지만, 뭔 부분이 있냐면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정신심리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에러를 어저께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인간에 대한 욕구에 대한 그 연구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형식의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멘트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엘더퍼의 ERG론, 맥그리그의 XY 이론 같은 게 있어요. 이 내용들을 좀 잘 보면요. 요 이론들의 주 목적이 뭐냐면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 심리학적으로 동기부여 이론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얘가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 보시면 욕구의 강도가 낮아진다, 욕구의 단계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생리적,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인정의 욕구, 자기 실현 욕구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전의 욕구도 매슬로우의 5단계설에 올라갈 정도로 동기부여 이론이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매슬로우의 5단계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차원의 것에서 고차원의 것으로 나열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생리적, 안전, 사회적, 인정, 자기 실현이라는 부분으로 욕구를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은 저차원의 욕구가 실현이 되면 고차원의 욕구를 가지게 되고 일단 만족한 욕구는 다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피라미드처럼 생기긴 했지만 얘에 대한 욕구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욕구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즉 생리적 욕구란 의식, 주 등 사람이 생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고 일을 해서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얻고자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리적 욕구고요. 안전 욕구는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생리적, 물리적 안전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로서 사회에서의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형태의 욕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생리적 욕구, 필요한 급여를 얻으면 뭡니까?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앞서 우리가 시대적 발전 상황에서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에 대한 개념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게 있는데 얘는 인간의 동기부여 이론이고 굉장히 인간 심리를 잘 보여주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회적 욕구는 집단에 소속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에 해당하는 건데요. 존엄 욕구란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싶어 하는 거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싶어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발현이 되면, 실현이 되면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뭡니까? 확인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자 하며 자기 나름대로 되고자 하는 최고의 모습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자기 실현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타인으로부터 평가받는 것과 달리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즉 보시면 월급 타고 먹고 살만 하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서 남에게 뭡니까? 존경받고 자기의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에 의한 자기 실현이 높아지고자 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의 욕구라는 부분을 매슬로우는 욕구 5단계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인간은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주창을 한 거고요. 엘더퍼의 ERG 이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Growth, Existence, Relatednes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 생존, 성장에 의해서 인간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인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욕구나 또는 낮은 수준의 욕구 모두가 어느 시점에서 동기부여를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엘더퍼의 ERG 이론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앞서 우리가 봤던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동기부여 이론,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에브럼 매슬로우 앞서 봤던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수정을 한 게 엘더퍼의 ERG 이론이고요. 인간의 액션 요구를 이어봤던 세 가지 여기 보면 뭐냐면 existence need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존재 욕구, 생존 욕구, 그 다음에 관계 욕구, relatedness needs, 그 다음에 성장 욕구, growth need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욕구는 생존 욕구는 생존, 존재를 위해 필요한 생리적, 물리적 욕구고 관계 욕구는 다른 사람과의 주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이고 성장 욕구는 창조적 개인의 성장을 위해 내적 욕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더퍼는 한 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그 상위 욕구가 증가하는데 욕구 단계를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다른 욕구의 충족 정도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높은 단계 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그보다 낮은 단계 욕구의 중요성도 커진다고 보고 있으며 낮은 단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 욕구가 발생하여 성장해 나간다는 에브럼 매슬로우 이론의 과정을 배제한 형태로 인간의 동기부여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이용을 하면 설명을 하면 뭐냐면 매슬로우나 엘더퍼 다 동기부여 이론이 존재를 하는데
이 매슬로우는 5단계로 나누었고 단계별로 이루어져야지만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엘더퍼는 그에 반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인정함과 동시에 단계 설정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을 것이다. 여기 말하는 고와 저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같이 욕구를 만족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런 매슬로우의 어떤 욕구가 다음 단계 욕구를 만족시켜야지만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배제를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맥그리그의 XY 이론입니다. 맥그리그의 XY 이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의미냐면 맥그리그는 X 이론은 순자의 성악설이고요. Y 이론은 맹자의 성서선입니다. 자, 맥그리그는 관리자의 시각에서 노동자의 유형, 즉 관리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에서 평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성악, 원래 나쁜 놈이고 하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죠. 자, 한 가지를 X이론이라고 불리는데 인간은 원래 일을 하기 싫어해서 강제나 명령에 의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야심을 가지기보다는 안전을 바란다는 의미가 X이론입니다. 즉, 이 X이론이 순자의 성악설하고 거의 흡사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의 이론 Y이론이라 불리는데 인간은 원래 근면성실하고 납득할 수 있는 목표나 흥미 있는 일이 주어지면 자진하여 문제 해결을 노력하고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맹자의 성선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맥그리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Y 이론을 전제로 조직을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 이 XY 이론의 핵심이고요. 장기적으로 조직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전향적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강제나 공포가 아닌 본인이 갖고 있는 성선설의 의미처럼 자기가 그 동기부여 이론을 자기 발전이라는 개념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맥그리그의 XY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내용 자체가 동기부여 이론, 즉 인간을 분석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본인이 발전해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짧게나마 인간공학에 대한 공부를 해봤다고 봤었을 때 얘를 좀 더 세밀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교육 목표가 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간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환경을 설계하는데 인간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응용한 뭡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인체 측정학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편리함, 뭡니까? 컴포터블과 세이프티, 그 다음에 효율,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인간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고 인간 기계 시스템 뭐였습니까? MMS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보 처리 과정, 인체 측정 응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산업 안전과 시스템 안전, 산업 장애, 작업 환경 평가, 관리 습득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인간공학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배우는 안전관리 봤죠. 안전관리를 안전공학과에서 산업공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산업안전관리론 또는 산업관리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 한 학기를 공부하는 게고 1년을 공부를 합니다. 3학점으로. 인간공학이라는 과목도 일반적으로 재난, 재해, 산업안전, 안전공학과에서 한 챕터를 가지고 한 단락을 가지고 한 학기 정도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교양 과목으로 갖고 왔었을 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다 할 수는 없으나 인간이 왜 인간공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여러분 짧게나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들 자체가 이런 인간 중심의 설계적 차원에서의 개념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잘 기억하시죠? 전체 치수, 동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 짧게 이 부분 앞서 부분을 먼저 더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짧게 빨리빨리 정리를 하면요. 어떤 부분으로 정리가 되냐면 아까 에고로노믹스라는 표현을 썼죠. 에고로노믹스는 뭐냐면 에르곤,
work와 nomos, nature law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업의 과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인간공학을 할 때 우리 일반적인 제가 생활로에 비하여 얘기를 했지만 작업자, 방법, 도구, 작업장, 상태 환경에 대한 또한 심리적 부분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통하여 작업 및 생활 환경에 최적화를 추구를 한다라는 게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이 부분보다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심리학적 요소이죠. 생체역학, 생리학, 해부학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value expansion과 efficiency improvement잖아요. 뭡니까? 효율하고 밸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어떤 시스템? 디자인과 어널리시스에 대한 컨설팅과 임플리먼테이션이 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앞서 우리가 인간이 좀 더 능률과 안전을 가지기 위한 MMS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들이 인간이 가지는 심리학, 생체학, 심리학, 해부학적 개념을 가지고 맞는 디자인과 영향성 평가를 해서 그런 능률과 안전성을 높이자라는 게 인간 고장의 중국적 목표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면 되고요. 정의를 내려놓은 상태인데요. 우드선이 인간을 사용하기 위한 공학으로서 인간의 작업이나 인간의 기계 작업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장치의 각 요소를 설계하는 것을 말하고 인간의 감각에 호소하기 위한 정보의 표시 방법, 인간에 의한 조작이나 복잡한 인간 기계 통해 제어법 등을 포함한다라는 부분, 용어로서 인간공학, 인체공학, 공업, 심리학, 생체역학 등에 대한 개념이고 에르고노믹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공학은 사람의 감각적, 정신적, 시체적 그 외에 다른 속성은 인간의 작업과 작업 환경에 적합시키는 것을 목적이라고 하는데 앞서도 제가 그 챕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과학자적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약간 인문학적 표현을 든다고 하면 인간을 기계에 예속시켜서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념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실은 여러분 세대에는 잘 안 맞는데 원래 제가 수업 시간에 영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인간공학 얘기하고 여기 말하는 기계에 해속시킨다라고 이러면 여러분 시대의 영화는 아닐 수 있으나 저희 시대에서는 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터미네이터 1이 나왔을 때는 초등학생이었고요. 2가 나왔을 때는 중학생이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인간이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는 판단. 요즘 여러분 보시면 좀 그런 개념과는 다른데 인공지능 AI, 그 로봇 시대가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간을 기계에 예속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좀 더 편리한 삶으로 유도하기 위한 능률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한 연구라고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을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이 부분은 궁극적 목표는 아니에요. 궁극적 목표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간공학의 궁극적 목표는 여기 말하는 편안한 복지 능률 향상은 아니고요. 얘는 이제 걔가 따라와야 하는 부분이고 능률 향상 그 궁극적 목표는 능률하고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기계 위주의 설계가 필요했다는 거죠. 인간공학 인식 이전에는 기계에 맞는 작업자와 조종 인력의 선발 및 배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쉽게 따지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켰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경마장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안 가보셔도 TV에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자, 경마장이라 하면 말이 얼만큼 빠른 속도로 어떤 출발을 해서 목표 지점까지 시간을 단축해 가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말을 타는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좀 키가 작고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들이 기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 아무래도 큰 무게와 큰 덩치보다는 작은 덩치를 더 잘 태워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게 만들면 되고 인간에 맞추면 됐는데 예전에 인간공학이라는 걸 인식하기 이전에는 그냥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 기계에 탈 수 있는 사람, 그 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다른 형태죠. 하지만 1800년 이후부터 일일 생산량, 여기 만 능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초시계를 사용해서 동작 최소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얼만큼 빠르게 생산이 높아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진 촬영기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비행기의 공간 설계, 인간 심리, 그 다음에 효율적인 수류탄 방독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훨씬 더 인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고요. 또한 우주 미항공 개발, 나사에서 우주 개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인간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됐고 70년대에 먹고 살만 하니까 안전관리 인식이 변화하면서 인간공학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80년, 90년대에 보면 여러분 감성공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감성공학이 뭐냐면 인간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엄청 더 많아진다라는 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색채적인 요소인데요. 앞서 우리가 명시성 보호색 같은 거 얘기했지만 여러분 휴대전화 많이 쓰시죠? 휴대전화 여러분 쓰시는 전화기 색깔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까만색 하나면 다 똑같았지만 지금 색깔도 되게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인간공학적 측정 요소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90년대에 정보혁명 시대가 있어서 인간공학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부분과 설명을 드리는데요.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주변의 환경에 맞추는 거, 지금은 주변의 환경이 인간에 맞추는 거. 자, 기계가 맞춘다고 했을 때 지금 뭐예요? 설계 단계 초기부터 바꾼다라는 게 인간공학의 과거, 현재고 인간공학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들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실험실, 작업 환경, 기계, 인간에게 얼만큼 잘 맞는 것들을 만드느냐, 또한 기계 장치류, 환경 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된다. 환경 조건 하나 볼까요? 작업장, 사무실, 조명, 우리 봤죠? 다음에 소음도 있겠죠? 소음, 자, 온도, 습도, 색채 조절, 즉 능률이나 필요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더 편해질 수 있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안전하고 작업 능률 자체가 대단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의복이나 가구류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체 측정에 대해서 연구를 함으로써 편리함, 안전성, 선 자세와 의자 앉은 자세, 작업대 등이 신체의 어떤 보다 아까 우리 앞서 복사기도 보고 모니터 같은 거 봤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요소가 있으니까 대인관계와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앞서 봐주신 것처럼 효율성과 인간가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걸 적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 본 궁극적 목표라는 걸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러면 능률과 안전이 결국에는 인간공학의 목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공학에 대한 내용이 다 정리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가 나오냐면 이 작업에 대한 생체역학적이 나와서요. 근골격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는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 출석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몸 조심하십시오. 우리 폭우, 장마, 태풍 이런 거 봤죠? 한번 보시고 매뉴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출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22일입니다. 자, 제가 하나만 먼저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석을 제가 부르면 바로 고치는 날도 있지만
그 다음날 수업 전까지 고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텀을 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제까지 다 그 출석 체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 보시고 틀리신 거 있으면 메일 주십시오.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자주 확인하십시오. 자, 금일 출석 부르겠습니다. 7월 22일이고요. 부자빈, 네, 김가영, 예, 김경민, 네, 김근홍, 예, 김근홍 어제 체크 안 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연락 주십시오. 김나연, 예, 김동기, 김미진, 김서연, 김연호, 김유나, 김재훈, 김종휘, 김준목, 김창규, 김현정, 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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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문지은, 이능비, 박라영, 박라영, 박성빈, 박성준, 박재원, 백지은, 서채언, 설재민, 성채명, 손현건, 신예원, 신인혜, 심승은, 안용우, 안태현, 양예나, 양태훈, 오동현, 유진영, 이도연, 이수미, 이승진, 이영준,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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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민, 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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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수, 이희수, 임호택, 장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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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원, 전성훈, 정그린, 정주연, 정혜정, 정혜정, 조성천, 조수진, 주현진, 최다연, 최여정, 최유림, 최은영, 최효진, 주서연, 한산희, 한예준, 황주연, 황현지. 네, 잠깐만요. 유진영, 이주아,
예, 이주화 체크하겠습니다. 장용석, 장용석.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인체 측정의 이유요. 잠시만요. 자, 인체 측정 이유 하나만 더 듣고 가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들어와서요. 자, 인체 측정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 중심의 사회에서는 기계를 나머지 듣기 싫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기계를 먼저 만들고 난 뒤에 이제 그게 맞는 걸 이제 사람에 맞추었다고 보시게 되면 인간 중심이 되면서 인간에게 기계를 맞추려고 하니 그 틀이 필요한 거죠. 어떤 틀이냐면 아무렇게나 만들면 제가 실은 지금 질문을 주신 김서연님께서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키가 160에 몸무게가 50kg라고 가정을 하고요. 저는 제가 키가 188에 몸무게가 110kg거든요. 그러면 A라는 김서연님과 B라는 박성범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쓰려고 하면 너무 작게 만들어도 안 되고 너무 크게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체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또래의 사람들이나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치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평균 수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인체 측정을 하고요. 인체 측정을 하고 난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체 측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존재를 했잖아요. 여기 앞서 봤던 것처럼 인체 측정 부분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계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꿔가기 상태에서 인간에게 맞추기 위한 평균적인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인체 측정을 하고요. 인체 측정 자체가 바뀌는 이유 자체가 하나가 뭐냐면 여기 범위가 신체 지수뿐만 아니라 신체 모양까지 구조적 인체 이게 꺼져 있는 게 아니고 75분을 맞춰 놓으니까 75분이 꺼졌네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체 측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들리시죠? 예, 예전에는 기계가 사람이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 기계를 돌리려고 하면 이 기계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몸에 맞춰서 들어간다고 해서 편하지 않겠죠. 근데 시기가 바뀌어서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야 기계를 인간에 맞추는 설계를 하고자 하려고 하면 중심되는 어떤 평균 값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룰이 필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 중심에 맞추려고 하는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물론 뭐 내가 내 몸에 맞추려고 하면 오더메이드가 되면 되는데 평균치 값이죠. 그러니까 옷으로 따지면 우리가 여러분들 주로 사 입는 옷들이 뭐예요? 기성복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기성복은 스몰, 미디움, 뭐 라지,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어떤 개념 수치가 있는데 비해서 저는 이제 188에 몸무게가 110kg니까 엑스라지, 투엑스라지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옷을 맞추는 집에 가서 옷을 맞춰 입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봤었을 때 어떤 평균치 값, 라지, 엑스라지, 투엑스라지라는 개념을 맞추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글라스나 옷을 볼 때도 보면 아시안 핏이 있고 아메리칸 핏이 따로 있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체 치수랑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신체 치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평균치 값을 가지고 어떤 인간공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체 측정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런 인체 측정들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범위가 너무나 넓다 보니 정적인 구조와 동적인 구조도 같이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가장 응용을 했었을 때 평균 설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인체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대해서 앞뒤 안 맞는 부분들은 가변적 설계를 하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극단적 설계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설명에 대한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나요? 예. 장용석은 어, 출석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안 되신 분은 유진영밖에 없습니다. 유진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끝나니까 자꾸 이게 동영상 같은 게 끊기네요. 왜 들어가십시오.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